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응용 지금 보고 있죠, 응용 보고 있고, 이제 기업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전 시간 때 어떤 얘기했냐면, 기업 네트워크, 특히 랜의 경우에, 랜이 이제 과거에 최초의 쉐어드 방식의 랜이 데디케이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데디케이트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의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술이 고속 스위칭 기술, 그렇죠? 스위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상 랜, 그렇죠? 세 번째가 멀티 레이어 스위칭. 그래서 2계층, 3계층, 4계층, 6계층, 7계층 이렇게 다계층 스위칭을 통해서 각 레이어마다 각각 고유의 보안 목적 아니면 로드 밸런싱 목적, 그렇죠? 아니면 빠른 전송 목적 이렇게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얘기할 게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예요. 컨텐츠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이것도 역시 CDN 서비스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CDN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CDN 서비스 업체들이 주로 이제 대규모의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CDN 서비스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막 대충 아시겠지만, 자, 이게 CDN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가 이 왼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특정 기업의 그 콘텐츠를 내가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라우터를 거쳐서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받아오는데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자, CDN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자, 요 고객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해당 CDN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버, 캐시 서버가 있는 가장 나한테 가까이 있는 캐시 서버로 가가지고 정보를 빨리 땡겨오는 거죠. 그게 CDN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업체의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이 업체의 주소를 클릭했는데 얘한테 가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나랑 가까이에 있는 그쪽 캐시 서버에서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게 CDN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나한테 가장 해당 콘텐츠를 잘 줄 수 있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서비스. 이게 CDN인 거죠. 그럼 핵심이 뭘까요? 자, CDN 서비스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요청했을 때 나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한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서버로 이게 서버가 뭔지를 판단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로드 밸런싱. 로드 밸런싱. 그래서 이 그림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버를 찾는 과정,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GSLB.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이 GSLB가 CDN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게. GSLB.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되면 GSLB 서버에 물어보는 거죠.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럼 GSLB 서버가 너 보니까 너는 지금 가산동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가까운 가산동 제1센터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죠. 내 PC에서, 그렇죠? 내 PC에서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자의 도메인 네임을 치겠죠. 도메인 네임을 치고 해당 콘텐츠 URL을 붙여가지고 정보를 땡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GSLB는 내가 요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알 수 있고 해당 URL이 뭔지는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이 URL에 매핑되는 서버의 IP가 여기 이 IP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IP를 주면 되겠죠. 이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DNS 질의할 때 내가 찾아가야 될 IP가 원래 있는 그 본사 이 콘텐츠 회사의 본사 서버가 IP가 아니고
중간에는 캐시 서버 IP를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걸 주는 메커니즘이 이제 GSL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예. 어떻게 할까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할까요? 심플하게 보면은 주로 이제 DNS 질의를 할 때 내가 어떤 DNS 쓰는지 IP는 DNS 쿼리에 딸려가거든요. 예. DNS 쿼리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DNS IP를 쓰거나 아니면 뭐 KT의 DNS IP를 쓰거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IP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DNS 쿼리에 딸려오는 그 IP죠, IP. 예. 그 IP를 일단 보는 거예요, 예. 그 IP를 보고 아 얘는 KT 쪽의 DNS를 쓰는구나. 예. 그러니까 또 KT도 IP가 다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대역이 있을 거잖아요, KT도. 그러면 아 얘는 KT DNS인데 가산동에 있는 KT DNS를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IP를 가지고서 얘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요청자의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내가 가야 할 IP를 주는 그 매핑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이 안에. 네, 이 안에. 네. 그래서 그 매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플한 방식의 GLB예요, GLB. 네.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는 DNS 서버의 IP를 가지고서 그 IP에 매핑된 그 IP와 매핑된 상응하는 콘텐츠 서버 주소를 관리 정리해 있고 그 IP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부하가 분산되면서 나랑 뭐 가까이 있는 또는 나한테 가장 잘 줄 수 있는 그 캐시 서버 IP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DNS 기반으로 DNS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GSLB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CDN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일단 큰 금융권에서는 그 거래 분산시키는 데에도 이렇게 GSLB 기능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KT 고객은 우리의 뭐 주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SK 고객은 우리 또 BCP 센터로 가고 이렇게 매핑을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체들일까요? 아까 물론 얘기했죠, 제가. 그런 콘텐츠 다운로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패치를 하면서 내려줘야만 하는 업체들은 이런 CDN을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패치는 한 번에 하면 많이 사용자가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많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CDN의 요소 기술들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GLB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CD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캐시 서버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콘텐츠를 업데이트했어, 그래서 올렸겠죠? 그러면 그 정보가 다 캐시 서버로 동시에 동기화가 돼야 되겠죠? 동기화. 그래서 콘텐츠가 변경됐을 때 각 캐시 서버로 즉각적으로 정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동기화 기술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P2P. 그러니까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에서 캐시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P2P 노드를 이용할 수도 있죠. P2P 노드. 그래서 P2P 노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가입자 노드를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경유지로 사용하는 방식을 또 이렇게 불러요. 그리드 딜리버리 이렇게 불러요. 그리드 딜리버리. 그리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융합 IT 때. 그리드. 격자. 분산된 노드를 사용해서 마치 큰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 가입자의 노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딜리버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부하 분산할 때 요청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까 설명한 DNS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시상공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를 뭔가 이렇게 심어놓고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의 IP에 따라 가지고 리다이렉션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메타 파일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L4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부분선할 수 있다. 제가 보통은 DNS 기반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DNS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자세하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돼 있고 여기는 나중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담은 거니까 여기 보세요. 참고로.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그 동기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방법들을 제가 일부 설명한 거니까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은 제가 이쪽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홈 네트워크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 네트워크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특수 목적 네트워크. 자, 우리가 이제 특수 목적 네트워크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애드혹 네트워크. 애드혹. 애드혹이 무슨 말을 쓰는지 어떤 뜻인지 알죠? 뭔가 고정된 기반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그때그때 임의 기반 그때그때 따라서 동적으로 이런 의미가 애드혹에 있거든요. 애드혹 네트워크의 반대는 뭐죠? 반대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예요. 이미 기반 구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기반 구조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해진 고정 기반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애드혹 네트워크예요. 근데 보통 특수 목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USN처럼 센서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데 주로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으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구성을 해요. 자, 그러면 애드혹 네트워크가 그럼 어떤 특징이 추가로 있느냐? 주로 애드혹 네트워크는 선이 없어요. 다 무선 기반이에요. 무선 기반. 라인이 없고 이 노드들이 여기 있는 노드들이 다 각자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노드가. 그리고 이 노드의 가입과 참여가 되게 자유로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얘가 살아있지만 1시간 전에 얘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노드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적이면서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분산 노드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되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기반 구조를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뭐 재난재해 같은 것들을 탐지하기 위한, 산불 감시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에도 이 애드혹 네트워크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림이 없구나. 자, 그래서 일단 센서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은 결국 이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나 이거요? 기억나세요? 제가 산불 탐지하는 걸로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다 까먹으셨죠? 산이 있고 그렇죠? 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산불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센서를 곳곳에 다 배치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센서가 지금 이 산에 다 곳곳에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는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게이트웨이랑 선을 깔아가지고 산불을 감시하는 관리 센터랑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각 센서가 수집한 정보가 노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실시간으로 관리센터에 전송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노드 자체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약이 있죠. 어때요? 어떤 제약이 있죠, 이거 노드가?
자, 이 노드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죠?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배터리. 예. 그래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에 이게 수명이 있으니까 최대한 자원을, 배터리를, 전력을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동 네트워크는 저전력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저전력 기술.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센서가 되게 작죠, 그렇죠? 작으니까 이 작은 거 안에다가 정보도 수집하고 라우팅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형화 기술이 되게 중요하겠죠, 소형화 기술. 뭐 그다음에 멀티링크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얘랑 얘가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도 네트워크니까 자, 송신자, 그렇죠? 수신자, 전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자 사이에서 얘가 정보를 산불을 감지해가지고, 그렇죠? 감지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어디로 보내야지 가장 최적의 경로인지를 뭐 설정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똑같이 필요하겠죠. 이 애동 네트워크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죠? 뭐 배웠죠? 우리 배운 게? lib OSPF가 있었죠? lib이 뭐였죠? lib은 계속 주기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는 거죠. 일단 OSPF는 변경이 발생할 때만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 센서 네트워크 하에서는 lib 방식이 나요? OSPF 방식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걸 업데이트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립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얘 메커니즘이 평상시에는 얘가 불필요한 기능들을 일단 활성화를 안 시켜놔요. 평상시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걔를 띄워가지고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leep and wak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전력을 최소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애동 라우팅 기술이 뭐 이렇게 아까 첫 번째가 립 방식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OSPF랑 비슷하죠. 그렇죠? 얘는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전송을 해야 될 때만 그때만 라우팅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액티브죠. 프로액티브, 리액티브. 이게 두 개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 OSPF는 완전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변경이 발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될 때만 그때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두 개를 조합해 줄 수도 있겠죠. 망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특정 구역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역 밖에서는 리액티브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인다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애동 네트워크 응용이 있는데 응용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마넷, 모바일 애동 네트워크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별건 없어요. 그냥 애동 네트워크의 노드가 모바일 디바이스이거든요. 모바일 디바이스. 그래서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노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노드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이 마넷인 거죠. 그냥 개념만 이게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바넷은 뭐냐면 이것도 애동 네트워크 기술이긴 하는데 노드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라 차량. 그래서 차량과 차량 간 통신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죠? V2B. V2B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차량이 바뀌는 인프라라는 통신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넷 안에는 그런 통신도 있지만 정보를 전송할 때
이런 인프라가 망가졌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차량과 차량 간 통신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송신자, 수신자, 전달자인 거죠. 차가. 이동하는 차가.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차한테 정보를 포워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얘랑 통신 도달 반경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먼 경우에는 정보를 줄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캐리 가지고 있다가 가까워지면 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캐리 포워드 방식이에요. 그런 내용들도 이 바넷이라고 하는 거 안에 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표준이 IEEE 801.12p 또는 웨이브, 요게 이제 차량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규약이 또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는 101회 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네요. 한번 101회 응용해서. 그래서 차량과 고정된 인프라 간 통신을 할 때 쓰는 방식을 여기가 규정한 거예요, 웨이브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로 이제 이 스펙이 우리 와이파이처럼 얘도 주파수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8GHz 대역을 쓰고, 그다음에 채널이 뭐 7채널이 110메가 대역폭, 2채널이 20메가 대역폭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 통신 전용의 이런 통신 방식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 이것도 제가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메시 네트워크. 자, 와이어리스, 그렇죠. 무선, 메쉬, 그렇죠. 메쉬가 뭔지 그때 들으셨죠? 메쉬. 네? 망, 메쉬. 그러니까 무선 통신 기반으로 망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커버리지를 넓히는 기술이 WMN이에요.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예요. 주로 와이파이 기반으로. 그래서 WMN은 와이파이 관련해서 나온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기술을 사용하되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한 기술인 거죠, 이게. WMN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0m, 200m가 아니라 1km, 5km까지 최대한 10km까지도 와이파이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제 노드와 AP가 다 그 망에 참여해가지고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애동 네트워크에서처럼. 와이파이 자체가 모드가 2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와이파이 안에 모드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예요. 그래서 AP가 하나가 있고 그 AP랑 단말에 이렇게 통신하는 방식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애동 모드. 애동 모드를 켜게 되면 걔는 이제 이렇게 애독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애독 모드를 응용해서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와이파이 할 때 설명드렸죠? 그 뭐였죠? 베이직 서비스 셋,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직 서비스 셋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익스텐드 서비스 셋. 이 개념이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를 늘리는 거죠. 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애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동쪽으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망 자체의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드가 망가졌을 때 그 노드를 제외시키고, 그렇죠? 새로운 노드를 가지고서 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뭔가 망을 이렇게 구성하거나 복구하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이제 이 애동 네트워크,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애동 네트워크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셀프 컨피그레이션, 또는 셀프 힐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SON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SON? SON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셀프 그다음에 organizing 네트워크. 자기 스스로 조직화 가능한 네트워크가 SON이거든요. SON. 네. 그래서 이 SON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애동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셀프 컨피그레이션, 셀프 힐링 이런 개념과 연결돼서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덧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거 있죠. 이동통신 인프라 있잖아요.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에도 SON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트워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진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설정을 바꾸고 복구를 하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거고, 그게 SON의 기능이거든요. 셀프 컨피그레이션, 셀프 힐링, 셀프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게 SON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무선 네트워크를 둘러싼 망 관리에서 중요한 이제 기술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되면 사람이 일일이 다 아까 산불 산에 가가지고 센서 파라미터 다 조사해보고 다 해봐야 되잖아요. 이상하면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이동통신 회사의 그 직원이 직접 모든 기지국 방문해가지고 기지국에 있는 각종 안테나들의 파라미터 값이 지금 이상이 없는지를 다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무수히 많은 관리 코스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많은 인프라를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한다는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하게끔 하자라고 나온 게 SON인 거예요. SON. SON은 제가 공부할 때부터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이제. 왜냐하면 장비도 늘어나고 기지국도 늘어나고 또 많이 지금 네트워크 자체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연결돼가지고 셀프 오가나이징 네트워크 자체의 개념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죠. 이 두 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